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기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작품을 한 편 같이 보려고 하는데 스테판 말라르메의 주사위 던지기, 앙꾸두데 주사위 던지기, 스테판 말라르메. 아주 여러 곳에서 이 작품이 언급이 되죠. 자,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가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보려고 합니다. 스테판 말라름의 주사위 던지기, 앙코드데. 한 번의 주사위 던지기가 결코 우연을 없애지는 못하리라. 이게 주제죠. 자, 먼저 이제 이 작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 작품은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 두 페이지를 하나의 장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한 장이죠. 한 장. 여기 첫째 장과 둘째 장은 왼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무엇이냐? 그 말라름의 전집 그 플레이드 판에서 그 사진 찍어 놓은 거라, 이건 앞에 거라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un coup de jamais 이렇게 되죠. 그렇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전통적인 시에서 보는 그런 구성이 아니죠. 그래서 우선 한 장에 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간이 확장된 거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큰 글자로부터 뭐 중간 글자, 아주 작은 글자, 또 그 이태리체의 그런 글자,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이 활자가 7가지 형태로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어떤 그 그림을 본 것 같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마치 그 음악의 오케스트라 악보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개요부터 보죠. 말라름의 모든 작품은 꾸드대에 받으신다. 그러니까 말라름의 작품의 어떤 총결산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 작품은 말라름의 작품 세계에 느닷없이 떨어진 문학적 운석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 그 양면에서 말라름의 시학을 총괄하고 있다. 말라르메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시적 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시적 추구의 궁극적 목표인 이데와 대문자의 le livre, 대문자의 책을 형상화해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또한 이 시는 언어 자체에 대한 물음과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물음, 특히 이제 현대 문학이나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 거죠. 과연 그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언어가 나타내는 것은 어떤 대상의 아주 일부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반성인데,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언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언어와 또 시에서 쓰는 그 시어 이거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죠. 자, 이제 그 얘기는 좀 딴 얘기고,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고, 언어 자체에 대한 물음과 시적 창조의 가능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탐색한다. 말라름에는 그의 평생 과업인 대문자의 책, 리브르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구상했을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의 기본 구조를 그 모티브의 개념으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모티브, 어떻게 보면 문학 용어, 음악 용어죠. 예? 음악에 이제 주 모티브가 있고, 뭐, 제2 모티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시도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이면서 또한 주 모티브를 이루는 가장 큰 활자체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 간헐적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그게 이제 이거죠. Un coup de thé, jamais 하나 둘 어디 셋 나폴리라 르아사르 이렇게 요 주 모티브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면서 또한 주 모티브를 이루는 가장 큰 활자체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 간헐적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활자의 제2 모티브가 두 번째로 큰 활자는 요거를 말합니다. 꽁비엔 멤블롱스 요거요. 이것이 이제 제2 주제가 되는 거죠. 제2 모티브가 되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큰 활자의 제2 모티브가 주 모티브 주위에 역시 간헐적으로 배치되면서 그 주위에 모두 7가지 종류의 다양한 활자체가 프리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구성을 이 시는 가지고 있다. 이 시의 골고루 이루는 주 모티브와 제 모티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봅시다. 그래서 주 모티브가 Un coup de thé jamais n'abolira le hasard. 이렇게 죠. 한 번에 주사위 던지기. Un coup de thé jamais 결코 n'abolira 폐기하지 못할 것이다. 뭐를? le hasard 우연을 폐기하지 우연을 없애지는 못하리라. 이것이 이제 주 모티브고 그 다음에 제2 모티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uand bien même l'on sait dans des circonstances éternelles
du fond d'un naufrage. 음. naufrage가 난파죠. 그러니까 난파의 퐁, 밑바닥에 그 영원한 상황, 어? 어. circonstance éternelle, 영원한 사랑에서 quand bien même lancé, 던진다는 얘기죠. 그 주사위를 던진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quand bien même 이것은 이제 양보로 보는 게 좋겠죠. 또 그 다음에 비록 주사위 던지기가 난파의 밑바닥에 영원한 상황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 절대의 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거죠. Si c'était le nombre, 만약 그것이 그 숫자, 그 절대수, 그 숫자라고 하더라도, 스스레 르하자, 그것은 그 우연일 뿐이다. 그것은 우연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제인 모티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르하자르는 그러니까 제이 모티브로도 활용되지만 또 주 모티브 이거죠. 주 모티브에도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 Donc rien n'aura eu lieu que le lieu. 그러므로 아무것도 n'aura eu lieu,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que le lieu, 장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 구조만 보도록 합시다. 그럼 주사위 던지기가 행해진 장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하나의 성자를 제외하고는, peut-être, 어쩌면 except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peut-être une constellation. 이 constellation이 이제 성좌, 별자리 이런 뜻인데, 좀 말라르메시에서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별자리. 그러니까 별자리라는 것은 그 우주 질서의 상징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의 성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2 모티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두 개의 모티브가 이 시의 주제를 할 수 있다. 이들 모티브의 전개 과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페이지 사용법은 두 페이지를 하나로 묶고 사용하는 페이, 장을 단위로 있다. 그러니까 두 페이지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죠. 요것을 좀 더 보기 좋게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Un coup de jamais n'abolira le hasard. 그 다음에 요 밑에 제2주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조 분석을 좀 해봅시다. 먼저 그 형식 구조, 이거와 이제 내용 분석도 뒤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우리는 뭐 이 시의 외형적 형식 구조의 분석을 통해 이 시가 첫째로 음악적 형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음악적 형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또 두 번째로는 시의 공간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그너의 악극, 그러니까 악도달, 악극과도 유사한 총체예술, 음, 아, 그 바그너의 그 악극은 거의 종합예술, 총체예술이라고 악도달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거기에는 이제 음악뿐이 아니라 음악, 뭐 미술, 무용, 뭐 어떤 그 복합적으로 모든 예술이 다 총동원되고 그러죠. 음. 또한 이 시는 우주질서, 이제 별자리로 상징되는 건데 우주질서의 시적 재현, 즉 아, 우주적 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이 형식의 세 가지 특징을 음악적 형식, 그 다음에 시의 공간화, 그 다음에 아, 우주적 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의 음악화라는 것을 음악적 형식을 지향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말하름에는 의도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음악의 재산을 시 속에 도입한다. 이것은 뭐 말하름의 뿐이 아니라 그 상징주의의 모든 시들이 그 음악의 상태를 동경하죠. 그래서 음악에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시 속에 도입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라름에도 그렇죠. 말라름만 생각하는 음악의 재산이란 음악의 기화의 힘, 환기의 힘, 아, 또 형식의 절대적 기능, 그 다음에 역동성, 종교적인 주술적 힘 등으로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도 뒤에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마라르메 시의 음악성은 음악의 외형적 형식보다는 주로 음악의 내면적 혹은 본질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시는 음악의 외적 형식까지 접근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말하면 이 시 서문에서 심포니, 악보, 모티브 등의 구체적인 음악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시는 음악의 형식 중에서 특히 심포니 형식을 모델로 하여 시어들의 배열을 총보화하고 있다. 이 시에 사용된 매우 특이한 활자법이 이를 말해주는데, 그는 이 시에서 무려 7가지의 다양한 활자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활자체를 심포니의 다양한 악기 혹은 다양한 모티브에 대응시키고 있다. 우리가 아까 얼핏 봤죠.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활자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죠. 큰 글자, 작은 글자, 또 이태리체 이렇게 그래서 총 7가지의 활자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다양한 활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음, 다양한 그런 동기들을 말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오케스트라의 여러 다양한 악기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음.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 시의 제목이면서 이 시 사이사이에 분산되어 배울 때는 가장 큰 활자체로 된 안구드 데 샴의 나볼리가 르아자르가 주 모티브, 르 모티프 프레pon데랑 말하면 실제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를 전체를 지배하는 가운데 꽁비엔맨무 이렇게 시작되는 다음을 그날 제 모티브가 전개되고 보다 작은 활자체들이 이들 주위에 프리즘적 분산, subdivision prismatique 를 이루어 마치 관현악 편성을 방불케 하는 시어들의 배열을 이 시는 보여준다. 이러한 배열에 악보하는 좌에서 우로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읽어가는 전통적인 독서법을 벗어난다. 이는 마치 관현악 총부를 보듯이 일련의 시어들의 그룹을 단위로 하는 동시적 글귀를 요구한다. 마치 여러 악기들이 여러 음을 이렇게 동시에 내면서 그 종합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처럼 이 시도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Le nombre existe-t-il autrement qu'hallucination et parsistagonie 이거를 요 밑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읽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주제별로다가 동기별로다가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위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모티브를 전통적인 독보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로 다른 모티브를 엇갈려서 차례차례 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소한 이 시는 모티브별로 따로따로 읽어야 한다. 이 시를 읽는 가장 이상적인 독법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음악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악기로 연주되는 두 개의 모티브를 동시에 듣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매우 무질서하고 산만해 보이는 이 시의 시어들의 배열은 칠인즉 음악적 균형과 통일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구성에 의한 건축에 건축되어 있다. 굉장히 산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치밀한 그 건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한 예로다가 이 시 전체적인 구조는 두 개의 꼼씨에게서 다음과 같이 대칭 균형 속에 짜여져 있다. 그래서 꼼씨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앙구드대 꼼씨 앙구드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죠. 다음에 시어의 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모티브의 전개가 하나의 음표에서 종합되는 음악적 통일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Un coup de thé jamais n'abolira le hasard 이렇게 그 주동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제2주제로다가 si c'était le nombre 만약 그것이 그 숫자라고 하더라도
쓸쓸해 그것은 르하잘. 이때 르하잘은 그 제일 주제, 아, 그 주 모티브의 목조가 되면서 또 이 제2 모티브의 보호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 어떤 음악적 통일을 이루는 거죠. 아, 자, 그 다음에 말라름의 관심은 음악의 본질적 힘, 즉 음악적 환기심과 아, 음악의 형식 기능에 집중된다. 이 점에서 말하려면은 칸이나 라포르그 등 당시 상징주의 시인들과 구분되는데 말라르메가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이들이 시를 단순한 음향 관계로 취급함으로써 음? 아, 레이몽의 적대로 내적인 음악성을 희생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그 음악의 본질적인 힘, 아, 요 재산을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 시에서 말라르메가 시의 음악화를 시도했다면 그것은 주로 음악의 형식 기능과 관련된다. 그 말라르메는 음악에서 형식이라는 절대적인 기능을 시 속에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 음악은 형식이 곧 내용이기 때문이다. 음악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죠. 아, 말라르메는 이 시에서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켜 그 형식 구조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후기시는 그 내용보다 그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 예. 왜냐하면은 그 언어라는 것이 어떤 대상 사물을 정확하게 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음, 그 언어의 형식을 가지고 그런 침묵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음, 그러면 여기 음악적 기와 환기의 힘이라는 것은 음악은 아무 언어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떤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음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기시켜준단 말이에요. 환기시켜주죠. 어떤 사랑의 감정, 뭐 분노, 어떤 그 음악은 그 환기의 힘이 엄청나죠. 음, 음.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 이 시의 형식 또 하나의 두려운 특징은 이 시가 총체에서 악도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라르메는 이 시에서 시간 예술과 공간 예술의 종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바그너의 아크, 드라마 뮤지컬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적지 않다. 아, 이러한 종합은 무엇보다도 리듬의 공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시에서는 음절수의 구분에 따른 전통적인 방식의 규칙적인 리듬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시의 리듬은 여백과 시어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 음, 그러니까 이 시에서의 리듬은 시간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어들이 분리되는 정도에 따라 혹은 여백 공간의 크기에 의해 리듬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리듬의 단위는 음절수나 행이 아니라 시어들의 그룹이 된다. 이러한 시어들의 각각의 그룹은 무용의 한 동작에 대응하며 리듬의 운동은 단조로운 반복의 리듬이 아니라 무용의 다양한 리듬과 마찬가지로 시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빠르게 또 여백이 많은 곳에서는 느리게 진행된다. 자, 요컨대 전통적인 시에서 나타나는 시간 리듬이 여기서는 시각적 공간 리듬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리듬은 시간적, 물리적 리듬이 아니라 공간적, 심리적 리듬이다. 또 이 형식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두 페이지를 한 단위로 하는 그 페이지 사용법, 그러니까 파시나시용이라고 그러는데 페이지 사용법은 리듬 공간의 확대와 리듬의 해방을 위한 필연적인 방편이다. 또 하나는 시의 공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는 시어들의 배치를 표상 문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디오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아폴리네르의 그 캘리그램을 좀 전에 많이 봐왔는데 그런 캘리그램의 원조가 아마 이 이디오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음, 아, 에, 요거는 이제 3장인데 3장 3장의 활자의 배열은 기울어진 배를 표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울어진 배 그 모습이 좀 보이나요? 어, 어쨌든 그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음, 요 내용으로 봐서 그렇고 이건 기울어진 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마지막 그 10장, 11장, 11장에서는 여기 이제 콘스텔라시옹, 그 성좌가 나오는데 그 excepte peut-être une constellation.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로 돌아가고 험으로 돌아가는데 그 예외적으로 그때 이제 하늘의 성좌가 나타나는데 이 성좌는 이걸 대표로 하는 게 이제 그 큰 곰절이죠. 북두칠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북두칠성을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시어들의 배어가 마치 그 밤하늘에 그 크고 작은 별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형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다음에 그래서 형식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내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이 시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 전개에는 주 모티브를 제어하면 주 모티브, 그러니까 한 번의 주사위가 주사위 던지기는
우연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그 모티브를 제외하면은 3단계의 가정적인 사파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적인 사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1차 과정은 첫 번째 과정, 그러니까 꽝비의 맨물 이렇게 시작되는 거기죠. 그러니까 아, 여기죠. 여기 꽝비의 맨물 롱세 동네 시공동 세트 여기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장 해설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가정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2차 2차 가정은 가정 속에 또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와 르메트를 그래서 그 선장 주인 그 배 주인 그러니까 선장이 이제 선장을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속의 가정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3차 가정에서는 가정 속의 또 가정. 그래서 거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Si c'était le l'ombre, ce serait le hasard라는 비록 그 주사를 던져서 그 유일한 숫자 그 농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아자르 우연일 뿐이다 이런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3단계의 그 가정적인 사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상세히 보면은 꽝비엔맨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가정에서는 주사위 던지기 행위가 시행될 공간을 인간의 한계 상황인 난파라는 영원한 상황이 가정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2차 가정에서는 1차 가정에서 제시한 영혼의 상황이라는 가상적인 상황하에 난파선의 선장 르메트르가 다시 가상적으로 제시되면서 선장의 행위가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 3차 과정에서는 가상적인 인물인 선장의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 나타난 수가 그것이 비록 절대 유일수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연일 뿐이다. 라는 그 행위의 과정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한 장씩 조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이걸 좀 설명해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약하면 1차의 가정에서는 상황의 가정, 2차에서는 인물의 가정, 3차에서는 행위의 가정이 나타난다. 이 시에 나타나는 주사위 던지기 행위는 3중의 가정하에 나타나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의 결과가 장소 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rien n'aura eu lieu que le lieu. 장소 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요약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 가상적인 일이니까 이 시의 유일한 실제적 상황은 제일 모티브로 제시되는 한 번의 주사위 던지기는 결코 오해는 없애지 못하리라라는 추상적 관념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모티브인 실제 상황과 제일 모티브인 가정적인 상황의
그 대입법적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대입법적 구조에서는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3차 가정에서 보듯이 가정적인 상황의 마지막 결론이 실제 상황인 실제 상황의 마지막 부분인 르아자르. 그래서 서로 만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아까 본 거죠. 그래서 이 르아자르가 그러니까 그 제일 주제의 목조가 되면서 또 여기 제2 주제의 그 보호가 되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현실과 가정의 허구가 보다 높은 차원의 예술에서 서로 통합됨을 말해준다. 이 시는 허구적 상황 속에서 논리적 필연성에 의해서만 구축되어 있는 이른바 실험적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전대미문의 복잡한 실험적 구조물을 분석해서 이미지의 변모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 시가 말하자면 내가 평생 추구하는 시의 궁극적인 목표, 그 이데를 실현한가를 살펴보자 한다. 자, 그러면 한 장씩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장, 2장인데 Un coup de dé, jamais, quand bien même lancé dans les circonstances éternelles du fond de naufrage. 1장과 2장 이렇게 돼 있죠. 1장에 유일하게 제시되는 앵코드대. 이렇게 1장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 시의 제목이면서 또한 주 모티브의 첫 부분이다. 2장. 2장에서는 주 모티브의 둘째 부분, 그 jamais,가 이제 제시가 되면서, 한 번에 주사위 던지기가 결코 우연을 없애지 못하리라는 주 모티브의 결론을 미리 암시한, 이렇게 jamais,가 이게 부정이니까 결론을 암시한 듯하다. 그 바로 밑에 그 꽁비엔맴으로 시작되는 주사위 던지기가 난파의 밑바닥의 영혼의 상황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라는 제2 모티브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 전개가 가정적인 사파임을 말해주고 있다. 자, 이거 1장, 2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장, 3장인데 3장은 그 두 페이지를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죠. 근데 요 작은 글자들, 요거를 다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 작은 글자들의 그 내용은 뒤에 부록으로다가 제시를 했는데, 이를테면은 3장에 이 복잡한 이 시어들, 이것을 어떻게 산문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여기 해석이 좀 돼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거를 첨부해도 좋겠는데, 오늘은
이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중요한 시어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 3장인데 자, 먼저 중요한 이미지의 변모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 시어들을 몇 개 적어놨는데 아빔 시면 또 날개 엘 날개 그 다음에 봇 부알르 그 다음에 꼬끄 배. 그래서 이때 이 라빔 시면은 그 하늘과 바다의 이중의 시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하늘에 그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는 바다를 짓누르는 그런 구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음,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날개라는 것은 바다를 짓누르는 무겁게 덮인 구름을 지금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돛, 그 무게 때문에 날 수 없는 날개. 예, 그래서 이 날개가 이제 돛이 되죠. 그리고 이 돛으로부터 그 한측의 배가 기울어진 난파 직전의 선체가 지금 유추가 되는 건데, 좀 더 설명하자면은 처음에 가정으로 제시된 상황은 구름 덮인 하늘과 하얗게 파도가 부셔지는 성난 바다의 이중의 신현입니다. 이 시면만이 그 내부에서 이미 시몬 속에 파묻힌 바다의 흔적을 요약해준다. 시면 한가운데 난파 직전에 있는 한 척의 배가 등장하는 것은 순전히 유추의 논리에 의한 것이다. 하늘에 무겁게 들이운 구름으로부터 거대한 날개가 유치되고 그 날개에는 너무 무거워 날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드레스 르볼로 날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돛이 된다.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뭐, 아, 아봉, 소똥, 배동, 말, 아드레스를 볼로 날지 못하기 때문에 떠 있는 도시전. 이 돛은 다시 조만간 시면 속에 삼켜질 한측에 기울어진 배. 에, 엉뚱그 라꼬크 등 바티몽 뽕쉐 드 로트르 라 로트르 볼.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 배를 불어낸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이 제시가 되는 거죠. 선정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장, 5장을 함께 보면은, 여기서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적인 이미지의 변모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 선장에 나와요. 르메트르. 난파의 에피소드 주인공이죠. 혼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이 주목에 이제 이 유일한 절대수의 비밀을 간직한 주사위를 꽉 쥔 허무의 운명에 대항하는 주목. 지금 이 선장이 그 주목 속에
절대수의 비밀을 간직한 그 주사위를 지금 쥐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그 허무의 운명에 대항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 여기 에스프리가 나오죠. 에스프리. 에, 이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적 자아의 무화를 성취한 순수의식. 그래서 에,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인 그 시학의 구조는 어떤 그 물질 세계, 물질적 그 상태의 어떤 대상을 어, 부재화, 무화시켜갖고 그로부터 다시 새로운 이데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식인데, 물질적 자아의 무화를 성취한 순수의식. 그래서 아, 현실적인 그런 대상이 다 무화됨으로써 비로소 순수의식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시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주사위 던진 행위가 가능한 상황. 이런 순수의식에 도달해야 비로소 이제 주사위 던지는 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사위를 선뜻 던지지는 못하죠. 이 선장은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던지지도 못하고 또 이걸 가지고 물속으로 시면 속으로 빠져들지도 못하는 그런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 선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난파 직전에 대한 가상은 이베의 선장인 르메트르를 등장시킨다. 이 선장은 이집트의 주인공, 말하자면 중요한 그 산문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의 주인공. 조상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물질적인 것과 자의식까지도 다 무화시키는 그 주인공이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와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선장이. 난파 직전의 이 선정은 이미 옛 항해술 밖에 있는, 요 이제 요 시에 조그만 글자가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인데, 추상적 드라마의 주인공일 뿐이다. 그는 이제 거의 물속에 잠겨 있다. 주사위를 꽉 쥔 주먹만이 허무의 심연에 대항하며 물 위에 솟아 있다. 이 주사위는 우주 질서의 비밀을 밝혀줄 유일한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없는 절대수를 나타내는데, 절대수의 실현을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주사위 던지기의 실행은 우연적 물질적 존재인 현실의 자아가 육신이 무화를 거쳐 어떤 순수한 정신, 순수 정신에 도달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정신은 의식적인 삶 이전에 아득한 옛날의 것임과 동시에 현실적 존재의 무화를 거쳐 차후에 나타날 어떤 것이다. 이는 뒤에 순진한 그림, 옹브르푸에를 이렇게 요 순진한 그림자로 형상화되어 다시 나타난다. 선장과 바다가 하나가 되어 합쳐지는 순간에야 그 순수 개념은 나타날 것이다. 물 위에 솟아있는 팔은 존재와 부재 양쪽에 걸려있다. 이 팔은 조만간 물속에 잠길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는 주저하고 망설인다.
과연 주사위를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딜레마에 그는 빠져 있다. 그는 한편으로 조상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주사위를 던져 기대하는 그 유일수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우연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음, 이건 마치 그 햄릿을 연상시키죠. 이러한 주저한 망설임은 약혼이라는 이미지를 단식입니다. 왜냐면은 선장은 아직 바다 완전히 합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바다와 선장이 결혼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약혼 단계라 이거죠. 그래서 그 약혼은 다시 환상의 베일이라는 이미지를 불러내어 주사위 던지기가 쓸모없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좀 다 보면서 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피앙사 여기 약혼이 나오죠 여기. 음, 자, 환상의 베이라는 이미지를 불러내어 주사위 던지기의 무용함을 암시한다. 바다와 결합되기 전에 주사위를 던지건 주사위를 손에 쥔 채 바닷속에 잠기건 결국 양쪽 다 쓸모없는 광기기는 마찬가지다. 왜? 한 번의 주사위 던지기로 우연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끝에 그 폴리의 광기가 나오죠. 광기. 예.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6, 7, 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주저와 망설임은 폭소와 공포의 소용돌이 tourbillon, hilarité et d'horreur 속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 시면의 주위를 떠도는 고독한 길 잃은 깃털, plume solitaire et perdue. 이제 깃털이 나타나는데 깃털을 단식시킨다. 이 깃털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아마도 출렁이는 파도에 어두운 바다의 수면을 구겨진 벨벳 의 기수모에 고정된다. 지금 이 깃털로부터 그 햄릿의 이미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그 어두운 바다의 수면을 구겨진 벨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기수모에 고정된다라는 것은 그 어두운 바다의 수면에 나타난 그 깃털, 그것은 그 이 바다의 수면이 그 벨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기수모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수모에 그 모자에 그 깃털이 고정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수모에 깃털이 고정됨으로써 여기에 이제 햄릿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는 것이 빳빳한 흰색 깃털 장식이 되어 암투의 스티슨 왕자 프랑스 메르 드 르케이어 햄스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주인공이 햄릿과 동시되는 것은 햄릿이 인간의 본질적인 딜레마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깃털이 기스모, 즉 바다의 수면에 합쳐지는 순간 주인공의 모아의 과정은 끝이 나고 주저와 망설임도 끝이 난다. 그러니까 선장이 바다의 수면 속으로다가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는 모든 물질적 요소로부터 해방되어 순수 개념을 상징하는 순수한 그림자가 된다. 이 깃털은 다시 이제 그 펜을 불러낼 수가 있는데, 깃털 펜은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암시한다. 자, 이렇게 시면, 날개, 돛, 배, 선장, 주먹, 약혼의 베일, 깃털, 그림자로 이어진 일련의 부재와 과정을 거쳐 주인공은 스스로 홈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1장부터 여기 8장까지의 그, 그 이미지들의 변화 과정을 보면은 이 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시면, 그 다음에 날개가 나오죠. 그래서 배가 유추가 되고, 배에서 선장이 유추가 되고, 선장의 주먹, 약혼의 베일, 깃털, 그림자, 이렇게 유추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주인공이 스스로 홈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주사위 던지기, 글쓰기 공간이 마련된 셈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순, 순수 정신, 이제 도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장, 10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연을 없애기 위한 주사위 던지기의 꿈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 비록 절대의 유일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우연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실에서 우연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부터 장소 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모든 게 다 가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거니까 인간적 혹은 논리적 차원의 평범한 상승, 엘레바시옹 옥디네르, 평범한 상승에서는 모든 것은 시면의 동일한 중립 상태일 뿐이다. La neutralité identique du gouffre, 시면의 동일한 중립 상태. 그것은 즉 무와 부재의 상태로 회귀한다. 이는 마치 시면의 바다에 일어나는 물결의 찰랑거림이나 거품 같은 덧없는 행위, 락드 비트라고 나오는데, 덧없는 행위가 스스로 시면의 바다에 부재화하는 것과 같다. 다 거품, 찰랑거림 이런 것들이 다 바다가 다 삼켜버리는 거죠. 이제 깃털은 원래의 거품, 에퀴무 올시넬, 원래의 거품으로 침몰하고,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음. 다시 최초의 시면의 공간으로 돌아 허무만이 남는다. 이게 이제 9장과 10장에 여기 그 이게 나오죠. 그 rien n'aura eu lieu,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끌을 리, 장소 이외에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에서 새로운 반전의 가능성이 성좌, 위니 콩스텔라시옹, 성좌의 이미지로 제시된다. 콩스텔라시옹 여기 나오죠? 콩스텔라시옹. 성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rien n'aura eu lieu라는 결론에는 하나의 except, 예외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죠. 여기 except, 그러니까 except with constellations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except latitude, 저 높은 곳의 어떤 예외. 모든 것이 무하든 시면 허무의 공간 저 멀리 높은 고지에 랄티튜드에 어쩌면 어쩌면 큰 곰자리의 성자가 나타날지 모른다. 여기서 큰 곰자리 이제 셉동트리옹 오신노 이게 북두치성을 말하는 거겠죠. 콩스텔라시옹 큰 곰자의 성자가 나타날지 모른다. 이 큰 곰자리 성자는 이 별자리는 그 우주 질서의 상징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이때 높은 고지란 현실적 차원의 평범한 상승의 공간에 대립되는 장소로서 부재의 순수 공간, 비현실적 추상적 공간, 즉 허구로서 구성되는 시적 공간을 말한다. 큰 곰자리의 성자는 우주적 차원에서의 주사위 던지기에서 나타난 율수의 실현, 즉 수로서 구현된 우주 질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대의 공간, 즉 이제 높은 고지, 이대의 공간에서 구현된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로서 이런 별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대의 공간에서 구현된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를 상징한다. 성자는 말라르메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하고의 최종적 실현체, 글로리의 멍송슈, 영광스러운 거짓말, 영광스러운 허구, 우주 질서의 시적 혹은 미학적 실현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험으로 돌아가지만 혹시 예외적으로 어쩌면 저 높은 곳에서 이대의 실현체인 이 콘스텔라시옹, 별자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검은 밤하늘의 하얀 별자리, 르리프 두 시엘 에테크리 블랑 시후노아르, 검은 밤하늘의 하얀 글씨, 이거는 백지 위에 쓰여진 검은 글자, 즉 시에 돋치는, 우리는 이제 시라는 것은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잉크로다가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검은 밤하늘의 하얀 별자리나 그 시인의 하얀 백지 위에 쓰여진 그 시어들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도치된 거다. 음. 별자리가 조물주가 창조한 자연의 우주 질서로 상징한다면 시는 인간이 창조한 말의 우주를 나타낸다. 별들은 검은 밤하늘에 우주의 수를 쓰고 인간은 하얀 백지 위에 검은 별을 씁니다. 그러므로 말하름의 글쓰기는 궁극적으로 별 심기, 꽁스텔라시용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말라름의 시를 우주적 시다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빛이 있으라라는 조물주의 창조의 말씀에 말라름에는 어둠이 있으라라는 말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이 말라름의 야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장, 주목, 약혼에 비일 깃털모로의 변목 과정은 유추의 논리를 따를 때 연속성을 갖는다. 우리가 그 연속적으로 이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깃털에서 성자로의 변화에는 유추의 논리로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이 있다. 전제의 변모 과정은 우연히 지배하는 인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성좌의 공간은 비인간적인 절대의 공간이다. 이 양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호모의 시면이 되어 있다. 성좌가 말하르메가 추구하는 시적 이데의 상징이라면 현실에서 이대로의 전환은 진보적인 발전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변지법적인 그런 진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비약에 의한다. 마치 이는 에볼레로부터 한 마리 나비를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의 획기적인 변화, 즉 연금술적 변화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는 현실이 아닌 가정 속에서만 허구를 통해서만 허구, 즉 예술, 언어의 우주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 시인은 이러한 변환을 영광스러운 허구, 글로리 몽송슈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시에서 영광스러운 허구의 참 모습을 보는 듯하다. 자, 대략 이렇게 내용 분석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각 장마다 3장, 4장 요 번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5장 해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에다가 했던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테판 말라르메의 앙꾸두데 주사위 던지기라는 그 어렵고도 획기적인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